법무부 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시절 검사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춘천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그리고 부산지검을 거쳐서 약 한 7년 정도 검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입학을 하고 1994년 6월 28일 날 형법 총론을 처음 보면서 법학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1997년 7월 초 39회 사법시험 2차 시험 볼 때까지 약 한 3년 정도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유일한 낙이랄까, 낙이 뭐냐면 비디오방 가서 비디오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접했는데 거기에 보면 강우석 검사라고 나옵니다. 아주 검사에 대해서 멋있게 그려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검사도 꿈꾸고 그러면서 사법시험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영화 드라마를 보면 검사에 대해서 대부분 아주 나쁜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검사할 때도 저렇게 나빴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도 저런 영화 드라마를 보면 검사들이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검사할 때 민낯의 검사 모습을 한번 말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 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 제가 2009년 10월 검사를 그만두었는데 근래 이제 현직 검사 또는 이제 검사를 최근에 그만둔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제가 검사할 때나 2021년 1월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검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검사는 크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뉘고 수사검사는 형사부 검사 그리고 특수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등 인지부 검사로 나뉩니다. 저 같은 경우 그 형사부 검사할 때는 살인, 강간 또는 사행행위 등 송치강력 검사로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부서에서는 마약조직범죄 수사 검사로서 일을 했고 공판검사는 제가 검사를 한 7년 동안 한 2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수사검사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먼저 형사부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부 검사는 말 그대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려면 일단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검사할 때는 한 달에 한 250건에서 300건 정도 배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수가 예를 들어 300건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쉬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하루에 10건씩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수입니다. 제가 검사할 때 선배 말로는 자기가 정업지청에서 근무할 때는 한 달에 700건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0건을 배당 받는다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300건 중 대부분인 한 250건 정도는 공소권 없음 또는 구약식 등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 없이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이고 배당받은 사건 300건 중에 한 30건에서 한 50건 정도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부전지라고 하는데 그 부전지에 간단하게 수사할 상황을 적어서 그 방에 있는 수사관에게 주거나 아니면 수사할 내용 그리고 언제까지 수사해라 그 수사 시한을 이렇게 적어서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서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검사실에는 수사관이 한 명 있는 경우도 있고 2명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 있는 방을 단소방이라고 그러고 2명 있는 방을 복소방이라고 그럽니다. 검사가 부전지에 수사할 사항을 수사관에게 주면 수사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검사실에 가서 보면 타이핑 막 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다 수사관 분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수사관이 실제로 작성을 했음에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는 요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검사가 조사 전에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개괄적으로 묻고
수사관이 조사할 당시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중요한 내용을 피의자에게 다시 물어서 정확함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왜 이런 요건이 나왔냐? 당연하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이런 요건이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검사가 일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실질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는지 그 요건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한 사건당 조사를 해야 될 사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배당받는 30건 내지 50건을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 검찰총장이 아니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왜 검사가 직접 작성 안 하고 수사하는데 시켜? 검사가 직접 해. 이랬다가 검사들이 대규모로 반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지휘 사건의 경우에 우리 경찰관분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지휘 내용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또는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참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성추행 사건 중에 구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사에게는 한 달에 한 4건에서 한 7건 정도 배당이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검사 구속 기간이 20일이거든요. 20일 이내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20일을 넘겨버리고 계속 구속하고 있으면 대형사고죠. 그래서 검사실에 가보면 달력이 있죠. 달력에 빨간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게 구속 시한입니다. 절대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과 함께 구속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성취되어오는 사건 중에 유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0일 동안 유죄 증거 찾기 위해서 진짜 떡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일 동안 다른 사건 다 제쳐놓고 구속 사건만 하는데도 유죄 증거를 못 찾아서 구속 취소해서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그럴 때는 힘듭니다. 검사가 어디 원망도 못하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참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어부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다른 사건 한 건도 처리 못하고 그게 매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 보성어부 연쇄 살인 사건 할 때도 그 달에 150건 가까이 배당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한테 한 달에 250건, 300건 배당이라는 건 아주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성취 단계에서 불구속인데 검사가 직구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불구속권을 보면서 이거 왜 불구속이지? 구속시켜야 되겠어. 이래서 직구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덜컥 직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직구속했다가 나중에 무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보강을 충분히 하고 피의자도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직구속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직구속을 아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나는 게 술집 여주인이 피해자인데 거기 강간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협박 비슷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불러서 구속시켜버렸죠. 그리고 형사부 검사가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고인지하고 관련 사건 인지가 있는데, 무고인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간 송치 사건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화간이지 강간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소인이 무고를 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고인지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부 검사가 또 하나 하는 인지가 관련 사건이죠. 예를 들면 사기 사건 수사 중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례를 밝혀내가지고 입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사 기록을 유심히 보면 이게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경찰 인문과 비리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경찰 비리를 밝혀내서 뇌물죄로 입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으로 입건해서 기소를 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부 검사에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한 개가 3개월 초과입니다. 3개월 초과는 월말 미제와 더불어 형사부 검사에게 아주 스트레스를 줍니다. 3개월 초과가 뭐냐 하면 직구소 사건이나 아니면 경찰 송치 사건이든 검찰에 접수 후에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결재권자가 뭐 예를 들어서 부장에서 차장으로 바뀌고 청에서 따로 통계를 잡아서 예의주시하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참 싫겠죠, 그죠? 그런데 한 달에 250건 내지 300건 배당받으면서 모든 사건을 3개월 내에 처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받는 사건 중에 30건에서 50건은 직접 수사를 해야 되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뭐 너댓 명, 많은 경우에는 10명 이상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3개월 내에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는 건 참 불가능한 겁니다. 참 이게 검사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죠. 그리고 뭐 형사부 검사, 뭐 인지부서 검사 뭐 가릴 것 없이 당직을 써야 됩니다. 작은 청의 경우에는 1에서 2주에 한 번씩 평일 그리고 주말 당직을 써야 되는데요. 당직이 뭐냐 하면 그날 아침 9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관할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구속, 압수수색 영장, 변사체 금시, 수사 지휘 이걸 처리해야 되는 게 그 당직 검사입니다. 이 당직 검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뭐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속 여부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당사자 가족의 인생을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구속영장 신청 기록을 보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채 안 돼 버리거든요. 12시간 내에 재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딱 그 상황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간에 예를 들면 새벽 1시에 영장이 올라온다. 어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혼자서 외롭게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유죄 증거가 부족한데 구속영장 청구해서 발부가 돼버리면 피의자 그리고 가족 인생 망치는 데 대해서 검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참 그 부담이 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송치가 돼서 주임검사가 정해지고, 근데 주임검사는 그 구속사건 처리한다고 다른 사건 처리 못하고 뭐 결국은 또 뭐 풀어주거나 이래 버리면 이게 참 주임검사한테도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 여부 결정이 참으로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인데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서 피의자가 풀려나가지고 피해자 찾아가서 위해를 가했다든지 또 재범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주를 했다든지 이래 돼버리면 참으로 대형사고거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게 검사에게는 참으로 마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직 검사가 하는 게 변사체 금시입니다. 변사체가 뭐냐 하면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체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암으로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거는 사망의 원인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뭐 길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거는 사망의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이 밝히는 과정이 변사체 금시라는 과정입니다. 변사체 금시는 금시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부검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시로 끝나는 경우를 보면 우선 금시는 눈으로 사체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찰을 하는 거죠. 금시는 뭐 일반적으로 경찰이 먼저 금시를 하는데 애매할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사체를 보고 이렇게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체가 되게 좀 부패한 경우도 있고 좀 처참한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게 참 검사가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듭니다. 물론 경찰분들이 더 힘드시겠죠. 그죠? 그런데 야 이거는 뭐 일단 뭐 살인 사건이나 강력 사건으로 인한 사체는 아닌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금시로 끝내라 이렇게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살인 사건을
등 강력 사건의 사체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형 사고죠. 왜냐하면 금시로 끝내라는 지휘를 하면 많은 경우 화장을 해버린 거나 아니면 땅에 묻게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야 이거 살인 사건의 의심이 있다. 그래 돼버리면 화장을 했을 경우는 이거 참 깝깝한 거죠. 사체가 없어버리면 살인을 입증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땅에 매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다시 파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통사고인데 아내에 대해서 수면제를 먹여서 살해를 했을 것이다 라는 유족의 주장이 있어서 한 1년 후에 다시 그 사체를 꺼내서 부검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사체 금시의 경우 금시로 끝내라 이렇게 지휘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얼마나 피해자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것이 부검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뭐 부검지휘를 하면 어쨌든 더 명확히 그 사인이 밝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검이라는 게 뭡니까? 사체를 분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자에 대한 일단 예의가 아니고 유족들이 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부검지휘를 했는데 유족들이 검사실로 직접 찾아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살인 사건이 아니면 나중에 당신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유족들이 피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부검 지휘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 사건에서도 부검 지휘를 거두지 않고 계속 부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 감찰을 해야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유치장에 소감되어 있는 피의자를 면담을 하면서 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내사 종결 사건 기록을 봐야 됩니다. 유치인 면담은 그냥 간단히 끝날 수 있는데 내사 종결 사건이 아주 방대하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경찰이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게 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이게 해변가에서 바늘 찾기 쉽니다. 아주 좀 힘든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부 또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처럼 인지부서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 검사 중에서 관련 사건 또는 무고 인지 실적 또는 직구속 실적 그리고 미제 처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특수부 또는 마조부 이렇게 인지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때는. 인지는 뭐냐 하면 검사 스스로가 사건을 차단해서 입건을 하는 걸 인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는 뭐 예를 들면 신문 기사 내지는 제보 또는 각청에 있는 수사관들이 정보 수집하는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 수사관이 수집해오는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이 확실한 게 아니고 되게 단편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의 정보가 있는데 시간과 그 여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뭐 한 건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참 수사해 보다 보니까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이래 되면 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지부서 검사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직관력이 발달해야 됩니다. 정확한 정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지부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단편적인 여러 정보 중에 정보를 선택을 해서 청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고 나서 관계인 조사 후에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인지사건은 언제 성공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시장, 뇌물수수 사건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이거나 아니면 조폭을 범단으로 의율을 하거나 마약 수입상을 입건을 하거나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많이 구속을 했을
경우 성공의 시작이 되는 거고, 결국 기소를 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냈을 때 그 수사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정보 중에 한 건을 딱 잡아가지고 청장한테 보고하고 압수수색하고 막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정보가 틀렸어. 그래 되면 이 수사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사가 한 건은 실패할 수 있는데 두 건, 세 건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그 검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인지부서에서 검사가 실적이 없으면 이게 피가 마릅니다. 그런데 인지수사는 성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의 경우에 뇌물 준 사람도 처벌을 받거든요. 그럼 누가 뇌물을 줬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무원의 뭐 비서 내지는 뭐 운전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목격자일 경우가 있는데 어느 누가 사실을 이야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입을 닫거나 아니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조폭 뭐 범단 의율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협박당해서 대부분 다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수사에 성공을 해서 기소하기도 참 힘들고 기소 후에 유죄 확정 판결 받기도 참 힘든 것이 인지 사건입니다. 특히 조직폭력 범죄 그 수사 검사의 경우에는 조폭들로부터 협박을 참 많이 당합니다. 이렇게 검사가 협박을 당했을 때 그 어디 가서 쪽팔려서 협박당했다는 말도 못합니다. 제가 호주 유학 갔을 때 호주 교수님이 제가 마조 검사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 경험을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아는 미국 검사가 최근에 미국에서 자동차가 폭발해서 폭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참 용기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여하튼 인지부서 검사의 경우에는 인지수사가 성공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인지수사가 성공해야만 실적을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인지부서 검사의 경우에도 참 힘든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검사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범죄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 없이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소인 그리고 피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되는데 강간죄가 성립 안 하는데 검사가 잘못 기소하면 그 피고인은 아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검사가 그 피고인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강간도 당하고 무고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검사가 그 피해자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사의 결정은 피고소인, 피고소인의 가족, 고소인, 고소인의 가족 등 관계인 모두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단지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갈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관계인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러한 결정을 한 달에 30건씩 하는 게 검사의 일이거든요.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이 참말을 하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지 그리고 사기, 배임, 재산 범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건 전체로 봐서 죄가 성립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결코 참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 후에는 기소를 결정하면 공소장을 쓰게 될 거고 혐의 없음 결정하면 혐의 없음 결정문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다가 잘 안 쓰지면 이게 결론이 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방향을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검사에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큰 마음의 짐이고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다음으로 공판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기소 후에 공소유지 역할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검사 한 명 앉아있잖아요. 그게 공판검사입니다. 평검사 시에는 2년에 한 6개월 정도 공판검사를 하게 되고 1개 또는 2개의 재판부를 맡아서 재판이 열릴 때는
경우에는 그 법정에 상주하면서 공소유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검사를 할 때는 한 재판부당 일주일에 하루만 재판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재판부당 일주일에 이틀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재판부를 맡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4일 동안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한 신건이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처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부인하는 사건이 한 20-30%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인신문이 열리게 되고 오전에는 증인신문 없는 사건이 처리가 되고 오후에는 증인신문 있는 사건이 처리가 됩니다. 대부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꽉 차서 증인신문이 있고 6시 지나서까지 증인신문이 계속 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 검토하면서 증인신문상을 작성하든가 또는 의견서를 작성을 했고요. 제가 검사할 당시에는 1심 무죄율이 0.1%에서 0.2%, 즉 1000건당 한두 건, 2심 무죄율이 한 1에서 2%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는 거는 당연하고 무죄가 나면 청이 좀 발칵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죄가 나면 상소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무죄의 경우에는 상소할지 여부에 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상소 이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면 눈물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다음으로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사할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고 경찰은 수사 지휘를 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검사의 경찰에 대한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우리 경찰관분들이 목숨 걸고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수사 능력, 특히 이제 재산범죄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사 지휘를 하면서 사기죄가 뭔지, 배임죄가 뭔지 그걸 수사 지휘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수사 지휘 내용과 더불어서 수사 시안을 적게 돼 있는데 수사 시안 내에 수사 지휘 내용을 충실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참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로서 이 경찰에 대한 마음이 참 복잡하죠. 근데 문제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인사권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 경찰한테 전화해서 막 큰 소리로 항의를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수사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과장을 검찰청으로 오라고 해서 따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시정이 잘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경찰관 분들이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 수사지에 승복을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수사 지휘를 시한 내에 실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요새는 반성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참 착잡한 마음이 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판사는 재판할 때 당연히 재판을 주재를 하고 따라서 검사는 판사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유무죄 결정권은 당연히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그 판사의 지위 그리고 능력을 존중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법연수원 수료를 해서 어떤 사람은 판사 되고 어떤 사람은 검사 되고 그리고 판사는 판사를 하는 거고 검사는 검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동등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평판사, 평검사 이 전체 회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한테 막 따지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때 판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한 검사님이 판사실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전화를 못 받았는데 왜 전화했을까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잤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기록이 대검 또는 고검으로 가서 무죄 원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원인 분석 결과 이게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아니다 그러면 수사검사, 공판검사별로 별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을 하면 고소인이 항고를 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고가 받아들여지거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재기수사 명령이 나버리면 검사가 바로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말, 좀 예를 들면 뭐 10월 31일이라면 그 10월 31일 자정 기준으로 검사에게 배당된 배당수라고 검사가 처리한 사건 수, 미제 수, 3, 4, 5개월, 초과 수, 그리고 그 검사가 그달에 인지한 인지 건수, 주요 사건 처리 실적, 무죄 재기수사 명령 수 등 모든 통계가 딱 잡히고 바로 그 다음날 이 통계가 청장 또는 검사장에게 보고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층에 평검사가 30명이다. 그럼 매달 그청 검사의 순위가 매겨지게 되고 이 순위와 점수는 법무부 검찰 일가 전산에 바로 입력이 되게 돼서 나중에 검사의 인사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는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 실적이라는 것이 검사에게 큰 마음의 짐 내지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 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다 아시다시피 조직에 있어 인사가 만사입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아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지 그 개개인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개개인에 대한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또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권이 있어야 지휘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안 따라요. 그럼 인사권이 없으면 지휘 안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인사권이 없으면 지휘를 안 따르더라도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휘권이 형이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인사권과 지휘권이 분리된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검사의 경우에는 인사권과 지휘권이 이렇게 일체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검찰일가의 각 기수별 검사의 평점의 순위 기록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인사가 되니까 검사는 그 아주 세분화된 점수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야기는 검사가 잘못하면 그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반적으로 평검사들 인사에 있어서 그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인사가 법무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검사는 아주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검사가 검사장이 되고 싶어하고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가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이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사는 동기부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런 게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데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걸 부인한 순간 그 조직은 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인사가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느 검사가 정권에 칼 기르는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검사 인사가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야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검사가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대부분의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자체가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검사할 당시에 그런 검사님들도 계셨어요. 아니, 검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야. 근데 검사가 왜 인사에 신경 쓰지? 나쁜 놈 잡아들이면 되지 왜 인사에 신경을 쓰느냐. 인사에 신경 쓰는 검사 자체가 나쁜 거야. 그냥 나쁜 놈 잡아들이는 게 검사 일이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생각은 더욱더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음으로 검사의 지휘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2,000명이 있으면 2,000개의 관청이 있는 거죠. 다른 행정 관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장관 명의로 또는 시장 명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면허 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오게 되어 있고, 건축 허가 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명의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소, 불기소 처분 이런 거는 검찰총장 명의가 아니고 검사 개개인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된 관청인 검사 개개인은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기소 유무를 결정할 수도 있고, 기소된 이후에 공소 유지를 하고, 또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교도관을 지휘해서 형의 집행을 지휘를 하는 등 이게 아주 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실질화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에 대해서 검사는 인사권이 없습니다. 실무관에 대해서도 인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검사 말 안 들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검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한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정이 전혀 안 되죠. 이렇게 위에서는 인사 실적으로 압박을 하고 아래에는 인사권이 없으니까 신속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검사는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고 술 사주며 부탁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이 조직이 아닌 것이죠. 다음으로 검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한 달에 250건 내지는 300건 정도 배당을 받으니까 평일에는 매일 뭐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미제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검사할 때 가장 절망감을 느꼈던 게 이렇게 일을 해도 평균을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참 절망감 내지는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뭐 눈돌아게 바쁘죠. 그리고 연말에는 미제를 반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바쁩니다. 그래서 검사에게는 크리스마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검사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게 부장 이상이 주재하는 회식이었어요. 자기가 뭐 회식 주재해 놓고 그 다음날 뭐 어제 왜 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장 이상이 주재하는 회식이 검사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식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뭐 부장, 차장, 뭐 검사장이 이야기하는 게 뭐 그렇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막 폭탄사 이렇게 해야 되고, 저는 폭탄사가 너무 싫었어요. 그게 뭐 많은 경우 아부하는 경우도 참 많았고, 이게 너무 재미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줄 참고 술만 마시는 경우가 참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일이 많아서 그 폭탄주 한 10잔 마시고 다시 그 사무실 가서 공소장 썼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평검사들 사이에서 이거를 엄주공소장이라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읽어보면 아주 명문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검사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부장검사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야 됩니다. 특히 여자 검사 경우에는 엄마 검사가 많았거든요. 그 엄마 검사가 애 떼어놓는다고 참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기소가 올라가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도 참 힘든 경우였죠.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 많이 외롭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 삶 자체가 되게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장 외에서 동문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경우는 바빠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참 검사를 부러워하죠. 외면으로 보면 뭐 삐까번쩍하니까요. 근데 제가 친한 경우에는 실상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뭐 차마 실상을 이야기를 못 해주는데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소가리만 하다가 그냥 술 품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자죠. 검사들의 삶을 보면 검사의 직업이라는 것이 그 타인을 이해하는 직업이 아니고 타인의 잘못을 탓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인범, 강간범, 조직폭력배, 사기꾼, 절도범 등 대부분이 범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죄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사고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부터 검사가 범죄자처럼 사고를 하고 범죄자의 눈빛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검사는 뭐 너무 바빠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참으로 형이화된 권한밖에 없고 참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왜소하게 느끼는 경우도 많고 실적에 대해서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인식과 나의 나에 대한 인식이 괴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환경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생기는 정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검사를 그만뒀고 검사를 옹호할 생각도 없고 옹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검사가 우리나라 다른 국민들보다 더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검사도 다른 모든 국민들처럼 일부 고생을 한다 뭐 그 정도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전직 검사로서의 저의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